안녕하세요. 네, 손안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모든 삶은 흐른다. 지은이는 로랑스 드빌레르, 옮긴이는 이주영, 발행은 피카입니다. 이 책은 프랑스 최고의 철학과 교수로 꼽히는 로랑스 드빌레르의 인문 에세이인데요. 바다와 삶을 철학적으로 풀어내어 우리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철학과 삶, 바다라는 테마를 한데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철학은 필요하죠. 철학을 한다는 건 삶의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육지의 관점에서만 철학과 인생을 이야기해 왔지요. 지구의 70%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은 채 오로지 육지만 들여다본 것입니다. 이제는 바다로 나가야 한다. 바다의 물결만큼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없고 대륙을 둘러싼 바다만큼 커다란 생명줄은 없다. 선원들의 용기, 변함없이 밝은 등대의 불빛, 계속 헤엄치는 상어의 힘, 한시도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친 파도까지. 살아 숨쉬는 철학인 바다는 존재 그 자체로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주며 깊은 지혜와 생각지도 못한 인생 철학을 가르쳐줍니다. 저자 로랑스 드빌레르는 낯선 인생을 제대로 항해하려면 바다를 이해하라고 조언합니다. 바다가 우리의 삶과 가장 흡사한 자연이기 때문이죠. 바다는 해가 뜨는 곳이자 지는 곳이고 생이 시작되는 곳이자 끝나는 곳이며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는 곳입니다. 비를 그대로 흡수하며 다 포옹하고 받아들일 것 같지만 때때로 거칠게 뱉어내어 경고를 주는 곳. 한결같지만 한결같지 않은 곳. 지구상 어디든 다 연결되어 있지만 가는 곳마다 다른 빛깔로 자신을 내보이는 곳. 저자는 이 모든 게 인생과 닮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다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까지 깊고 넓고 새로운 통찰을 할 수 있을까? 책을 읽는 내내 이혜인 수녀님을 감탄하게 만든 모든 삶은 흐른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무인도. 진정한 고독이란 무엇인가? 여기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에서 자란 영국인 청년이 있다. 욕구소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이 청년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반항심에 어느 상선에 무작정 올라탄다. 낭만을 알고 기분파인 그의 이름은 로빈슨이다. 오직 바다의 법칙만 존재하는 곳에서 로빈슨은 자유를 느낀다. 로빈슨은 브라질에서 농장일을 하며 살아가다 얼마 되지 않아 아프리카로 향하는 배에 다시 올라탄다. 그런데 이번에는 배가 엔틀리스 제도의 망망대해에서 난파하고 만다. 맨몸으로 혼자 살아남은 로빈슨은 무인도에서 28년 하고도 2개월 19일을 살게 된다. 로빈슨은 그 무인도를 절망의 섬이라 부른다. 데니얼 디포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다. 작가가 알렉산더 셀커크라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지은 이 소설은 완전한 허구는 아니다. 5개의 항구라는 뜻을 가진 생크포르호에 탄 수석 선원 알렉산더 셀커크는 반항적인 인물이었다. 배가 자초되자 그는 현무암으로 둘러싸인 섬에 내렸다. 칠레 해변 쪽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으며 현재는 로빈슨 크루소의 섬이라고 불리는 섬 마스아테라였다. 알렉산더 셀커크는 이 섬에서 4년 이상을 살게 되었다. 수중에 있는 생존 도구로는 총알, 탄약, 보싯돌, 담배, 작은 도끼, 칼 주전자, 측정도구, 성경,
찬송과 악보집이 전부였다. 만일 21세기의 난파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최소 생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스마트폰, 전자레인지, 아이패드, 로그인된 넷플릭스 정도일까? 셀커크는 시간이 지나자 모국어를 완전히 잊게 되었다. 단어의 의미까지 모두 잊어버리고 만 것이다. 절망이어도 삶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뜻밖에도 셀커크의 생명을 구한 것은 염소들이었다. 그는 염소들에게 고기, 옷, 기름을 얻었고 새끼 염소들과 춤까지 추었다. 마치 동화의 한 장면처럼 셀커크가 길들인 들고양이들이 그 공연의 관객이 되었다. 이후 셀커크가 문명세계로 돌아왔을 때 그는 무인도 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했다. 디포의 소설은 1719년 런던에서 출간되었다. 작가 디포의 이름은 나오지 않은 채 소설이 먼저 발표되었는데 출간되자마자 이 소설의 인기는 대단했다. 이 가공의 무인도 생활 이야기를 사려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탄생했다. 소설 속 주인공 로빈스는 신화가 되었다. 사람들은 소설을 보고 무인도 생활에 대해 저마다 로망을 가졌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인도 생활은 낭만적이지 않다. 섬에 홀로 남아 여유롭게 몽상을 하며 아름다운 별을 보다 잠들고 열대과일을 먹으며 사는 모습을 생각하면 안 된다. 마스 아이테라 섬을 리조트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실은 들리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다. 로빈스는 바다에 있는 것도 육지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직접 기르고 지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빈슨이 해야 할 일은 잃어버린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그가 잃은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언어를 잃고 뜻을 잊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라, 사회, 문화를 잃었다. 그리고 깨어있는 매 시간 노동을 해야 했고 비어있는 것을 채우는 게 하루하루의 중요한 일과였다. 비어있다는 것은 야생과 동의어다. 그래서 로빈슨은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성경을 읽었다. 로빈슨에게는 신조가 있었다. 신은 오직 한 분이다. 사유재산은 노동과 땀의 결과물이라 성스럽다. 자연은 개발의 대상이다. 게으름과 말초적인 쾌락에 몸을 맡기지 않는다. 등등. 하지만 우리는 로빈슨의 모범 이야기를 보며 완전히 다른 것을 상상한다. 되찾은 에덴 동산 같은 무인도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꿈꾸는 것이다. 구속이나 의무도 없이 바다와 하늘, 소금과 모래를 벗삼아 사는 지극히 여유로운 생활이다. 야생의 자연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관광이 자연을 빼앗아간 지금, 낙원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현재의 우리는 남들이 가는 관광지나 장소에 가고 모두 똑같은 곳을 여행한다. 지구는 거대한 놀이공원, 파괴적인 관광산업의 먹잇감이 되었다. 더 이상 자연을 그대로 보존할 것은 없다. 자연환경은 모두 획일화되고 오염되었다. 새로운 로빈슨이 있다면 아마도 환경운동가가 되거나 미니멀리스트가 되거나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소설은 미국 드라마 로스트 속 무인도 생활과도 완전히 다르다. 이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은 무인도에서도 자신만의 운명을 개척하면서 유쾌하고 도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반면 디포의 소설 속 주인공은 무인도에 정착한 후 죽어라고 일만 한다. 마치 현재의 우리 모습을 비추는 슬픈 자화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로빈슨의 이야기에서 무인도에 있고 싶은 욕망, 일에 시달리지 않고 혼자서 여유롭게 사는 삶을 꿈꾼다.
해야 할 일, 정리하고 체크해야 할 일, 꼭 가봐야 할 곳 등에 널린 바쁜 삶에서 벗어나 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로빈슨 크루소가 되고 싶은 것이다. 유명한 관광지와 풍경, 레스토랑과 축제라는 구성으로 획일화된 관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꿈꾸는 것이다. 왜 늘 바쁘게 움직여야 할까? 왜 쉬지 않고 악착같이 소비하며 매번 흥분과 열정을 느껴야 할까? 우리는 로빈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아한 여유로움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자연주의자 피터 매티슨처럼 말이다. 매티슨은 1973년에 티베트와 국경을 마주한 네팔로 탐사를 떠났다. 극한 환경에서 군림하는 전설적인 맹수인 눈의 표범을 관찰하기 위한 여정이었다. 탐사를 마치고 돌아온 매티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의 표범을 실제로 봤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매티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래서 더 멋지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을 쫓아다니지만 말고 아름다움을 통해 예상치 못한 감동을 느낄 수 있게 감각을 갈고 닦아야 한다. 세상을 끝없는 말초적인 자극과 흥분으로 채우지 말자.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끝없는 분주함으로 채우지 말자. 혼자 있는 시간 자체를 소중히 하고 고독이 찾아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진정한 고독을 즐기려면 계속 무엇인가를 하면서 휴식 시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분명 쉽지 않다는 걸 안다. 우리는 이미 바빠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마치 무언가를 계속해서 한다는 것을 끝없이 증명해야 하는 세상에 사는 것 같다. 하지만 삶에서 진정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그런 게 아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애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어디서든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것이 진정한 나르시시즘이다. 비어있는 것이 두려운가? 꾸미지 않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불안한가? 완벽한 로빈슨의 모습은 디포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하면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다. 침묵의 위대함, 여유로움의 이음을 실험해보는 야심 있는 로빈슨이다. 그리고 진정한 자신과 함께 한다면 그곳은 진짜 무인도일지라도 무인도가 아닐 것이다. 바다는 우리에게 자유를 미루지 말라고 말한다. 인생을 제대로 산다는 건 쓸데없는 걱정으로 나 자신을 가두지 않는 것이다. 난파,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 필라델피아에서 온 위드너 부부의 성대한 갈라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메뉴는 리옹식 닭튀김, 감자 샐러드, 로메인 샐러드, 월도프 푸딩, 샤르트 르즈를 곁들인 복숭아 셔벗이었다. 바깥에 보이는 바다는 고요하고 밤 공기는 아주 맑았다. 저녁 7시, 때는 1912년 4월 14일 일요일, 타이타닉호 안이었다. 저녁 10시 30분, 북쪽으로 몇 마일 떨어져 있는 영국 상선 래퍼 헤더코가 무선 통신을 보내왔다. 두꺼운 빙하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조심히 항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타이타닉호의 답신은 짧고 평온했다. 메시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그로부터 1시간 후 막루에서 희미한 별빛을 등대 삼아 망을 보던 선원 프레데릭 플릿은 500m의 빙하 덩어리를 발견했다. 오른쪽에 빙하 하고 그가 목이 터져라 외쳤으나 불행은 예상보다 가깝고 빨리 왔다. 타이타닉호는 커다란 빙하를 피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금속판과 강철판으로 되어 있던 배의 오른쪽 부분이 빙하와 부딪히면서 갑판 위에 수백 개의 빙하 조각이 쏟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빙하가 부딪히는 걸 목격했지만 대개 사람들이 자신의 불행을 예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도 위스키에 빙하 조각을 넣어 마시자는 농을 주고받으며 이 일을 인상 깊은 술안주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폭포수처럼 거센 물이 배 안으로 들이닥쳤다. 승객은 3,500명이 넘었고 배에 구비된 구명보트는 전체 승객 중 3분의 1 정도의 인원만 탈 수 있었다. 타이타닉호의 잔해는 1985년 뉴포드랜드에서 남동쪽으로 650km 떨어진 바닷속에 있었다. 바닷속 깊이는 약 4,000m였다. 미국과 영국은 2003년에 밀려드는 관광객들과 보물성 사냥꾼들로부터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을 맺었다. 이는 타이타닉호 승객들의 마지막 여행을 기억하기 위한 조약이기도 했다. 타이타닉호처럼 난파한 사고는 1824년부터 1962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3,000건, 연간 약 100건이 있었다. 난파를 뜻하는 프랑스어 노프라주는 깨다, 부수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프랑제레에서 유래했다. 바다는 재난과 단절을 의미하기도 한다. 바다는 생이 시작되는 곳이자 끝나는 곳이며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는 곳이다. 사고가 일어나면 바다는 삶의 끈을 확실히 끊는다. 바다는 삶을 정확하게 두 기준으로 나눈다. 태평하고 행복했던 이전과 1912년 4월 14일 밤처럼 차가운 이후로 말이다. 이별이란 무언가를 잃는 것이다. 물질뿐 아니라 순수함, 자신감, 희망을 잃는 것도 포함된다. 친구를 잃고 직업을 잃고 사랑을 잃고 나의 의지와 신념까지도 잃는다. 이별은 항상 우리 자신이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한다. 우리는 이별을 경험하면 더 이상 우리가 있을 곳과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한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은 바다에 파도치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사소한 것들로 인해 나쁘게 평가받거나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한다. 바다가 선사하는 불행처럼 어떤 것도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게 인생이다. 그렇다면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도망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면 주랭랑 치는 것이다. 도망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이기도 하다. 바다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맞선다고 이길 수 있을까? 힘도 안 되면서 무턱대고 적과 맞서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 되고 이번 싸움은 승산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공공기관 안에서 일어나는 특혜에 비해 비난하겠다고? 무능한 상사에게 무능하다고 솔직히 말하겠다고? 잘못된 시스템을 모두 개혁하겠다고? 어쩌면 1754년 아르장송 후작의 선원 생존 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선원들은 격양된 바다와 마주하자 앞쪽에 있는 돛을 타고 올라가 밧줄로 자신들의 몸을 묶었다. 바다의 공격에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걸 이미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다. 그들은 바다가 공격해올 때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을 찾았고 그렇게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때로는 피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 되기도 한다. 그 대신 참을 수 있는 것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위주의, 갈등, 타협.
배 이외 선원들은 안전장비가 잘 있는지 철저히 확인한다. 바다의 공격으로 위험해지면 목숨을 구해줄 수 있는 구조 램프나 밧줄 같은 것 말이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분별력과 차가운 머리는 우리에게 귀중한 도움이 된다. 인생의 고난은 언제나 찾아온다. 그때 나의 생을 살리는 건 신중함의 기술이다. 신중함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소심한 마음도 아니다. 신중함 자체가 하나의 무기가 된다. 예측 불가능한 것 투성이어도 예측하는 능력.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으나 그 상황에서도 미리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신중함이다. 무엇을 하더라도 상황, 권력구조, 주요 관련자들을 잘 파악해야 한다. 행동이란 앞을 잘 바라보는 항해와 같고 신중함의 중요성은 말하고 또 말해도 아깝지 않다. 신중함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과격한 싸움과는 반대의 입장이다. 과격한 싸움에서는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중함이 가장 대담한 태도일 때가 있다. 무절제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절약하는 것이다. 밧줄로 몸을 앞쪽 돛에 묶고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선원들처럼 결투장의 모래밭에서 땀과 피를 뿌리지 않고 사태를 지켜본다. 충동적인 행동은 안 된다. 욱하는 태도는 좋은 것도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서둘러 결정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 낫다. 엘리자베스 캐서린 장교의 이야기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1734년 배를 타고 가던 엘리자베스 캐서린 장교는 마렌 성당의 종탑과 코르도바의 등대를 혼동해 방향을 잃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에 교대팀을 소집하지 못한 타이타닉의 사령관 에드워드 스미스는 또 어떤가? 신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바다의 운명은 침몰의 위험, 건강과 재산을 잃을 위험을 부드럽게 나타낸 표현이다. 바다의 운명은 끝없이 돌아가는 운명의 바퀴와 같다. 운명의 바퀴는 우리의 삶에 좋은 일과 나쁜 일, 성공과 실패를 가져다 준다. 인생이란 한순간이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기에 우리에게 숨겨진 자원, 특히 신뢰의 자원을 발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신중함과 신뢰는 함께 간다. 신중함이 없으면 우리는 재능을 낭비하고 자존감에 타격을 입는다. 신뢰가 없으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쉽게 포기한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주변 상황을 활용해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신중함과 신뢰를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좋다. 삶은 당신에게 이미 주고자 하는 걸 모두 주었다. 마치 바다처럼. 해영. 자아라는 부담과의 결별. 처음 평영을 했을 때가 떠오른다. 내게 기적이 일어난 것만 같았다. 내가 물에 뜨다니. 내 몸은 돌덩이는 아니므로 물속에 가만히 있어도 절대 가라앉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 있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놀라웠다. 파도는 나의 동반자다. 나는 바다의 몸을 전적으로 맡기고 무중력에 도전한다. 푸르른 바다에서 나는 무중력 상태다. 물 위에 떠 있는데 마치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 이 현상은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시라쿠사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아르키메데스는 이런 말을 했다. 몸이 액체 속으로 들어가면 액체의 무게만큼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수직힘이 발생한다. 즉, 물이 밀도가 높고 무게가 무거울수록 이 수직적 힘이 더 커진다는 말이다. 소금물의 밀도는 민물보다 높다. 소금의 양이 많은 물일수록 몸이 더 쉽게 뜨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회가 이를 증명한다. 일반적으로 바다에 들어있는 염분은 3%다. 그런데 사회에 포함된 염분은 약 30%로 기록적인 수치다. 온도도 한몫한다. 차가운 물의 밀도는 따뜻한 물의 밀도보다 높다. 왜냐하면 열이 있으면 물방울이 서로 맞물려 움직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무거운 짐을 배에 실어 계획을 나르고 있다면 염도가 높은 차가운 바다를 항해하시기를 권한다. 물리적인 이야기는 그만두고 시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바다에 가면 우리의 상태는 달라진다. 육지에서는 서서 걷고 바다에서는 수평으로 떠다닌다. 바다에 있으면 더 이상 서서 주변 세상을 내려다볼 수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조각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런 의미로 보면 다이빙도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다와 하나가 되는 행위인 셈이다. 바다 위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만나러 가는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주변은 그저 바다뿐이다. 그것만으로도 평소에 있던 곳에서 해방된 기분이 든다. 육지에 있을 때면 우리는 마치 핀으로 고정된 나비처럼 항상 어딘가에 매여 있다. 바다에서 눈을 뜨고 이 활기찬 푸른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야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경험이다. 마치 무한대에 살고 있고 바다와 하나가 된 기분이라고나 할까. 바다는 유동성의 순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그 어떤 곳도 경계가 있는 공간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바다는 경계를 알 수 없이 모든 것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서 어떤 때에는 한 덩어리처럼 보인다. 반대로 육지는 서로 이어지지 않는 영역처럼 보인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해야 하고 국경과 영역이 없는 무한대에 수용할 수도 없다. 넓고 넓은 바다는 파편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면 진짜 가볍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다. 신체적인 것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 물론 바다에 있으면 옷도 거의 입고 있지 않고 집도 없으니 물리적으로도 가벼운 건 맞다. 하지만 진짜 가볍다는 건 몸과 마음이 편해지고 자아의 무게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가벼움은 예술이다. 평소 우리는 수천 가지의 무게에 눌려 있다. 과거, 잃어버린 행복, 시련, 현재 이뤄야 할 것 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아라는 무게에 눌려 있다. 견디기 힘든 가장 무거운 것은 자아다. 자아가 무거운 이유는 지금 나의 모습 때문이 아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 때문이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주목받고 싶은 욕망이 만든 그것 말이다. 지금의 내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 때문에 자아는 점점 더 무거워진다. 정작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자아의 여러 이미지와 함께 살고 있다. 수영을 하면 이런 자아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되는 걸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전체에 속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바다를 느끼는 것은 광활한 세계와 소통하는 것만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자아에서 해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기를 증명하기, 자랑하기, 타인을 무시하기, 포기하기 등 자아가 지시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거짓은 대체로 나쁘지만 자기 자신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 가장 최악이다.
자기 자신을 속이면 결국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거짓으로 포장하고 그 거짓된 모습을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 진정한 자아를 버리고 만들어진 자아, 남을 유혹하기 위해 가공에 만든 자아를 선택하는 것이다. 나르시시즘은 피곤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재미없는 행위다. 나르시시즘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뱉는 말과 같다. 그리고 나르시시즘은 빠지면 자기 자신에게만 갇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놀라움을 안겨줄 수도 없다. 자아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영을 하면 자아라는 무게를 바다에 내려놓을 수 있다. 주변에 맞추고 도움이 되고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자아의 명령에서 거리를 둘 수 있다. 거품이 빠진 자아는 고귀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평소에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남 앞에서 연기하고 1등이 되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을 내보이고 주목받고 싶어한다. 어떻게 보면 추악한 것인데 우리는 이를 아주 진지하게 다룬다. 더도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우아한 자세인데도 자아에는 이러한 우아함이 없다. 수용은 나르시시즘을 덜어내는 연습이다. 내가 정한 목표를 꼭 이루고 싶어 조바심이 든다면 시장에서 팔릴 만한 상품처럼 나 자신을 포장하겠다는 자아와 결별함으로써 그 조바심을 떨쳐버릴 수 있다. 그 후에 내가 얻는 것이 뭐냐고? 그것은 자유, 무중력,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일 것이다. 등대,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지표 만들기. 육지는 자유롭게 흐르는 바다를 보면 마음이 불편하다. 육지는 바다를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애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바다는 정착하는 장소도 없고 섬기는 주인도 없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바다를 지도 안에 가두려고 한다. 바다를 마음대로 둘러보고 표시와 경계를 그릴 수 있다고 착각하던 말이다. 바다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다. 바다는 확신을 뒤흔들고 정복 시도를 꺾는다. 바다는 함부로 지나가게 놔두지 않고 마음대로 피난오게 놔두지도 않는다. 바다에서 실종된 선원이 얼마나 많은가. 다시 돌아가지 못한 배가 얼마나 많은가. 바다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은 노한 바다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 등대를 만들었다. 지도나 측량 도구, GPS도 없던 시절에는 선장들이 맨눈으로 주변을 살피며 향해야 했는데 이때 도움을 받은 것이 등대였다. 이처럼 땅 위에 단단히 서 있는 등대는 망을 봐주고 도움을 주는 존재다. 커다란 키의 자주색 혹은 흰색의 등대는 바다에서 가장 든든한 표시 역할을 해서 선원들은 배가 난파하는 것을 막을 때 등대를 확실한 지표로 활용한다. 수많은 등대 중에 특히 주목할 등대가 있다. 파로스 섬에 세워진 알렉산드리아 등대다. 알렉산드리아는 등대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다. 이 등대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데 약 17세기에 걸쳐 배들을 이집트로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바다 가까이에 세워진 알렉산드리아 등대는 화가 난 듯 흰색 거품을 뿜는 푸른 바다의 비밀을 꿰뚫어 보듯 눈을 반짝인다. 벨랭탑에서 포앙토베르까지 아르망 등대, 스콜피온 반도의 등대, 레벨라타 등대, 디르홀레이 등대, 테베넥 등대, 리스모레 등대는 마치 손전등을 든 야간 경비원 같은 존재다.
등대는 단순히 호기심의 대상도 아니고 사라져가는 옛 유물도 아니다. 등대는 위성에는 없는 아름다움을 뽐내며 여전히 수천 척의 배를 위험에서 구하는 역할을 한다. 등대가 사라진다면 인간이 등대 없이도 바다로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하게 말할 수 있을 때다. 바다와 마주하며 당당히 서 있는 등대는 여리게 보이지만 용기도 있다. 그런데 바다가 등대 아래에 있을 때는 왜 유독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 걸까? 등대 아래의 바다는 무섭게 공격해오다가 이내에 물러나고 다시 돌진하기를 반복한다. 바다는 등대를 물어버릴 듯 이업하고 고함친다. 왜 그럴까? 등대가 바다의 힘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커다란 키에 거만할 정도로 당당한 등대는 언제나 바다에게 지지 않고 도전한다. 우리에게도 삶을 밝게 비춰주고 당당한 등대가 필요하다. 이런 등대가 있으면 일이 풀리지 않고 답답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등대는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모범이 되기도 하며 자신 있는 가치를 상징한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손을 내밀어 위로가 되어주는 등대들을 목록으로 정리해보자. 그러한 등대들로 무엇이 있을까? 책, 친구, 고향, 신, 부모님, 오랫동안 간직한 꿈? 목록을 만들고 카드에 붉은색 글씨를 써보자. 인생에 암초가 나타나 위협하고 바다가 사나워질 때 이 목록을 떠올려보자. 또 등대는 돌과 불꽃으로 만들어진 규명 튜브 같은 존재이며 든든한 안정망이다. 등대의 불빛은 물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고 희망을 상징하기도 한다. 잘 생각해보자. 희망은 이룰 수 없는 이상이 아니다. 희망은 완벽히 다가갈 수 없는 평화의 이미지가 아니다. 다만 희망을 품으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고 일어날 일을 담담하게 맞을 수 있다. 희망은 의지를 불태우는 연료로 그 덕분에 의지가 피어나면 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희망은 맹목적이지 않고 현실과 이성에서 오며 희망이 있으면 살면서 절망적인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패배주의자가 되진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꿋꿋하게 버티는 땅이야말로 희망의 이미지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있다.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물러나고 싶지 않아서 희망을 품는다. 등대가 굴복하는 걸 받는가? 바람이 때리는 뺨을 맞고 바다가 날리는 주먹질에 몸을 떨지라도 등대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살다가 밤처럼 어두운 날이 찾아오면 희망이 옅어지거나 꺼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디선가 희망의 불씨가 기회를 엿보고 등대를 부른다. 희망을 품으며 마음속의 등대를 계속 간직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마음의 등대가 되는 존재들을 진지하게 정리해보자. 무슨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을 내 사람, 즐거움 그 자체, 추억의 장소 등을 마음속에 세워보자. 그것들이 나의 마음속에서 흔들림 없이 단단한 고정점이 되어줄 것이다. 바다는 파도가 오지 않도록 막거나 무리하지 않는다. 바꿀 수 없는 건 바꾸려 하지 않고 다가오는 건 그대로 받아들인다. 빙하, 모든 것은 그저 과정일 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에레보스는 혼란, 암흑, 지옥의 신이다. 이름만 들어도 이보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존재가 또 있을까? 배에 에레보스라는 이름을 붙일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테러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배가 있었다. 이름 그대로 공포스러운 비극을 맞이한 배다. 1845년에 서부와 북부의 항로를 발견하기 위해 항해를 떠난 플랭클리노가 바로 그것이다.
영국 해군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을 예견하기에 에레보스와 테르만 한 이름도 없다. 배에 타고 있던 해병 129명이 희생되었고 생존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다. 노련한 해병들이 타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 에레버스와 테러 주변에는 두려움과 공포만 있다. 빙하의 괴물들이 나오는 이누이트의 전설, 서로의 인육을 먹었다는 의심, 배들은 겨울에 빙하에 둘러싸여 움직이지 못한 채 기나긴 겨울을 보냈다. 식량은 떨어져가고 통조림의 질도 좋지 않아서 해병들이 납중독에 걸려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생존자들은 북극에 고립된 채 고통스러워하며 구조 요청 대포를 쏘면서 어떻게든 육지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비극을 피할 수 없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2016년에 난파선의 잔해가 발견되었다. 삶은 때때로 쉽게 끝나지 않고 운명이란 끈질길 때가 있다.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배들도 바다가 빙하로 조여오면 방법이 없다. 배가 빙하에 갇히면 가느다란 가지처럼 힘을 쓰지 못한다. 우리도 살다 보면 빙하에 갇힌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 모든 것이 얼어버린 다른 세상 속으로 온 기분. 내가 밟은 이 땅은 온통 실패로 가득하고 고통은 북극의 밤처럼 영영 끝나지 않을 듯 길고 하루하루 차갑다 못해 시린 실망을 맛본다. 벨기에의 탐험가 아르디앙드 제를라슈는 19세기 말에 극지방을 열심히 탐험했다. 극지방 탐험을 위해서는 겨울을 날 줄 알아야 하고 빙하들에게 둘러싸여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빙하 사이로 길이 나서 다시 바다를 항해할 수 있을 때까지 살아남을 방법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제를라슈어 배 벨지카호는 빙하에 둘러싸였으나 약 3,000km를 표류하고 13개월 후에 다시 바다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었다. 겨울을 그저 버티기보다는 겨울을 이용할 수도 있다. 표류하는 과정을 활용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실패와 정체를 역으로 이용해 앞으로 나아갈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르웨이의 탐험가 프리티오프 난센의 전략이었다. 프라모를 탄 난센은 북극에 갔다가 빙하에 갇혔다. 그 상황에서 버티려면 방법은 두 가지였다. 현실을 인정하거나 빠져나갈 길을 찾아보는 것, 포기하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제를라슈는 이런 말을 했다. 빙하를 피하든 빙하에 갇히든 우리는 모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분명 실패할 수 있다.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식량이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라면 제를라슈는 실패해도 모험을 시도하는 건 나 자신에 대해 계속 배우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살면서 성공을 기뻐하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도 묵묵히 가보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 없거나 역경이 닥쳐도 끝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행동을 이해하기도 한다. 만약 지금 삶에서 커다란 빙하가 가로막고 있다면 당신은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이다. 혹독한 겨울이든 더운 여름이든 마찬가지다. 물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을 때, 실패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왜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하지?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곱씹어야 승리든 패배든 올 수 있다. 곱씹어보는 과정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려면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 끝없이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우리가 왜 성공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자. 실패해서 막막한 순간에도, 승리해서 기쁜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속을
분명히 들여다보도록 하자. 인생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억울하거나 희망을 잃거나 수치심을 느낄 때다. 이럴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 계속 나답게 사는 것. 아무리 인생이 괴롭고 답답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남아있다. 모든 것을 잃거나 거의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다. 어쩌면 이전만큼 진두지휘하던 위치는 아닐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는 쉽게 부서지지 않는 군함에 타고 있다. 흔히 죽지 않으면 더 강해진다라고 하지만 그 말은 틀렸다. 역경을 견뎌도 더 강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저 역경을 헤쳐나왔을 뿐이다. 하지만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하다. 우리는 세로 가로로 나누어진 도표가 아니다. 손해와 이익, 수익과 부채, 실패와 성공,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수학적으로, 회계적으로 단순하게 볼 수 없다. 때에 따라 계산을 하고 성과도 낼 수 있지만 변치 않는 것이 있다. 우리는 숫자와 시장의 법칙에서 벗어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이다. 앞에 놓인 고난과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어려움이 닥쳐도 그건 그냥 삶의 한순간일 뿐이다. 결국엔 모두 스쳐 지나갈 순간 어떤 것에 실패해도 그것이 실패한 것이지 나의 존재가 실패는 아니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러니 그게 무엇이든 쉽게 포기하지 말자. 겨울나기는 여전히 거친 항해와 같지만 실패해도 우리는 나답게 살 수 있다. 바다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아 자유롭다. 인생을 제대로 배우려면 바다로 가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바다를 이야기하다가 어느새 삶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부조리를 이야기합니다. 바다를 말하다가 내 마음속 감추고 싶었던 곳을 툭 건드리고 어느새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가벼운 듯 말합니다. 거대한 파도같이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낭독한 챕터 중 등대의 문구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속 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등대, 우리 모두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산다.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물러나고 싶지 않아서 희망을 품는다. 등대가 굴복하는 걸 받는가? 바람이 때리는 뺨을 맞고 바다가 날리는 주먹질의 몸을 떨지라도 등대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살다가 밤처럼 어두운 날이 찾아오면 희망이 옅어지거나 꺼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디선가 희망의 불씨가 기회를 엿보고 등대를 부른다. 희망을 품으며 마음속의 등대를 계속 간직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마음의 등대가 되는 존재들을 진지하게 정리해보자. 무슨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을 사람, 즐거움 그 자체, 추억의 장소 등을 마음속에 세워보자. 그것들이 나의 마음속에서 흔들림 없이 단단한 고정점이 되어 줄 것이다. 저 역시 인생의 풍파에 대비해 마음속에도 등대를 세워 불을 밝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손안의 책방이었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지음님 꽃길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